자, 경매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라는 주제 제일 어렵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고 지쳐 있는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민법에서 저당권, 전세권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 개념이라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시다. 자, 경매 신청이라고 하는 거 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은 저당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고요. 전세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아까 우리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던 담보가등기 권리자, 근저당권자, 압류한 지자체나 국가,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신청했던 사람을 가압류 채권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건 법원이 하는구나. 하여튼 요렇게 경매 신청이 있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뭘 한다고요?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를 한 상태에서 또 누가 돈 받을 게 있다고 경매 신청을 하면 일단 다시 한번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 대신 앞에서 진행하던 그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한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런 예가 있었죠.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1번이 전세권자가 되고 2번이 저당권자가 된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했다고 했을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또 위에 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임차권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저당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경매가 진행되고 매각대금 완납하면 임차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자,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낙찰 받은 사람이 어떻다? 임차권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자, 이 배당 요구 하라고 일단 안내를 해요. 그럼 이제 배당 요구를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안 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럼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여부에 따라서 매각 대금을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차 보증금 채권으로서 1억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이 4억짜리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4억을 아마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결정을 하겠죠. 배당 요구를 하면은 자, 이때 다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깔끔한 물건이 되니까 4억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결정할 테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1억 떠안아야 되니까 3억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이 사람이 이제 매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을 법원에서 하게 될 거고, 매각이 진행이 되면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매수 신청 보증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면서 입찰표를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입찰을 했는데 아슬아슬 떨어진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아슬아슬의 개념이 자신의 신고액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그렇게 아슬아슬 떨어진 사람만 어떻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 금액을 입금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에 내가 어떻다? 낙찰을 받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맡기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공탁을 하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나가래가 되거나 등등등 정리가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자, 매수인이 입장에서 매각 대금을 다 내면 등기 전이라도 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적인 절차. 그래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각 대금 다 냈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를 또 안을 거냐 말 거냐라고 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매각에 따라 모두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한편 전세권을 얘기를 했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권리라 할지라도 중간에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전세권만 예시를 했는데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유치권 같은 것은요, 등기된 권리가 아닙니다. 또 나중에 민법 공부하실 때 분묘 기득권 여긴 빠져 있지만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은 분묘 기득권 이런 것도 등기된 권리가 아닙니다. 산소를 계속 타인의 토지에다가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분묘 그 자체가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표시가 안 돼요. 하여튼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는 이 권리는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있다 할지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로 출제 이슈는 전세권을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주로 쟁점을 삼아서 전세권자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지문 가지고 체크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93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차근차근 가보십시다.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이에요. 자,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뭐 특별한 문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내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 안 받아주면 어떻다? 거기도 불만을 제기한 것을 항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굳이 법원의 용어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심 재판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심 가자라고 하는 것을 항고라고 부르고, 2심 재판에 불만이 있을 때 더 위로 올라가게 대법원 가겠다는 것을 상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특별한 쟁점 안 되겠고요. 2번 이게 좀 특이한 게 답이 됐었어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고 하죠. 일단은 이것도 받아주긴 받아. 각하란 건 부적법한 청구에 대해서 각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적법한 청구에 대해서 다 각하. 근데 이건 부적법한 건 아닌 거거든. 자기도 당당한 경매 신청할 권리가 있으니까 일단 다시 한번 경매 개시 결정을 하되 앞에서 진행하던 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3번 지문이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지저분한 지문이고요. 여기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지금 이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어떻다?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자, 경매 실제 넘어가기 전에 최저 매각 가격 결정하기 전에 법원에서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십시오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때까지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 뒤에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건 이제 토식하고 장난쳤기 때문에 실제 시험 보실 때는 뭐지? 라고 하는 생각. 그러나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쫓아가실 주제는 아니다. 라고 할 것. 4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편. 그래서 경매 신청했다가 돈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경매 신청을 취하를 하겠죠. 취하를 하게 되면 다 당연히 자, 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압류 효력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사더라도 어떤 권리가 소멸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다 이런 취지인데 여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좀 앞에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이건 경매 신청에 관한 지문들이 되겠고 그 중에서 2번 답을 뽑았던 건 사실은 대단히 이 문제는 틀리라고 아주 작정을 하고 냈던 문제 중에 하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박스예요.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기일 입찰한다고 그랬었고요. 아까 압류한 전두환 부동산 연희동 주택에 대해서 기간 입찰을 했던 게 신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큰 쟁점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박스를 가서 보게 되면은 자, 기업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자, 지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매수신청과 매수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X부동산에 대해서 자, 지금 이런 경우가 있다 싶시다. X부동산의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갑이라고는 기업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인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받아가지고 뭘 했다고요? 입찰을 한다고. 그러니까 을의 대리인 갑이라고 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1등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을이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을이 낙찰을 받는 거야. 근데 갑이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지도 또 개인 명의로 여기다 입찰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업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개인 명의로 또 입찰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에 상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1등에서, 이건 굳이 이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는, 이 미친놈이 왜 하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장난치냐면은,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가 1억 5천에 입찰을 해. 그리고 얘는 1억 5천 5백에 입찰을 해.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예를 들어서 1억 1천만 원, 9천만 원 입찰을 해. 이게 뭐냐면 쓸데없이 가격 올려버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1억 2천이면 될 물건을 가지고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보수도 커지니까 기본적으로 그 1,000만 원 낙찰 받을 때 대리 수수료하고 1억짜리 낙찰 받으러 100억짜리 낙찰 받을 때는 수수료가 다를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내가 매수신청 대리를 하는데 100억짜리 물건을 낙찰 받아준 거하고 1,000만 원짜리 물건을 낙찰 받아준 거하고 수수료가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는 장난을 친다고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2천이면 낙찰되는 물건을 가지고 자기가 1억 6천을 질러. 그리고 1억 6천 5백. 그리고 딱 고객한테 보여줘. 선생님, 아슬아슬하게 됐네. 500 살짝. 이지랄 하지 말라고. 설마 그런 짓기를 하겠어요? 왜 못해? 돈만 되면 다 하지. 영혼도 팔 수가 있는데. 사기꾼들 나온다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간 입찰에서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 틀렸죠? 매수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옛날에 이걸 되게 답을 많이 뽑았어요. 입찰 금액이 아닙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질문.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 아니라고요? 자기가 입찰한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 뭐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4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에서 지금 보시면 2번, 3번, 4번 계속 장난치고 있죠? 표현들만 살살 바꾸고 있죠? 약간씩 바꾸잖아요. 이 얘기는 입찰한 금액의 10분의 1 이런 얘기를 다 틀리게 구성하고 있다고. 어찌됐든 간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틀리게 구성했고. 요즘에는 이제 답을 잘 안 뽑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볼까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와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시험용으로는 좀 이따가 권리의 말소, 이 얘기, 권리 소멸, 이 얘기하고 이 차순위 매수 신고 거의 다 답이에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어떻다고요?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 한해서 어떻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볼까요? 1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어떻다 할 수가 있다. 법조문 그대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 질문.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해서 자, 요것도 오른편 됐죠. 그래서 요거 오른편 답으로 구성. 표현 똑같네요. 그래서 요렇게 구성했고요. 자, 그다음에 자, 거기 관련 기출 문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지금 차순위 매수 신고는요, 8년 동안 3번 답을 뽑아요. 중요하다는 얘기라고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요. 8년 동안 3번 답을 뽑았으니까 거의 좀만 했으면 물반 고기 반이 됐을 만큼 그런 주제였다. 그러니까 최소한 차순위 매수 신고를 갖고 답을 구성하면 이건 인간적으로 틀리면 그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니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동안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 절대 이건 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금액으로 오른 것은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기업 공인 중에서 갑은 을로부터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 2억 원에 부동산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면 이제 10분의 1, 2천만 원, 2천만 원을 매수 신청 보증액으로 냈겠죠? 냈겠죠? 입찰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자 2천만 원 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을의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하고자 할 때 그 신고액이 얼마를 넘어야 된다? 2억 3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 얼마? 2억 5천에서 보증액 얼마? 2천을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최고가 매수 신고인 2억 5천 썼다고요. 보증액은 2천만 원으로 미리 주어져 있다고. 그러면 2억 3천을 넘는 금액을 입찰을 했을 때만 혹시 이 사람이 돈을 안 냈을 때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 돈을 2억 5천을 내고 낙찰을 받겠다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문제 보면은 어디 보자가 아니라 차순위 매수 신고 답으로 되게 많이 뽑던데 라는 느낌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실수를 안 한다고요. 제발 읽지 좀 마요. 그 문제 보실 때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읽어봐요. 어떻게? 시 쓰는 거랑 똑같아. 시를 딱 읽으면서 영감이 떠오르길 어디 보자 이렇게. 영감 죽어버렸어 지금. 영감 죽어버렸다고. 관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영감을 찾을 건 아니고 계속 뭐를 답이 되는 주제를 찾아가셔야 돼. 그래야지 시험 문제 점수가 나와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최선을 다하는 건 인간된 도리고 최선을 다하고 말고 열심히 하고 모으고 있다면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나오는 방법은 답을 미리 지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경매 문제 나오면 새끼들 전세권 아니면 차순위 매수인 거 이거 도배할 거야 라는 식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최소한 이렇게 유용화된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2번 문제.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을 1억으로 정했다. 기일 입찰로 진행되는 경매에서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갑에게 개공이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경매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1번. 갑이 1억 2천만 원 매수 신청을 하려는 경우, 자, 이때 1억 1,2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 틀렸죠? 1억 2천이면 얼마?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니까 1,0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맨날 나오는 거잖아. 아까 한번 답이 됐던 거고, 기초가 되는 개념이죠. 2번,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는 법원에서 그 2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해야 된다 해서 이건 별거 쟁점이 안 되는데 그 위에 교재 보시면 거기 이런 거 나와 있죠. 지금 그 차순위 매수 신고 본문 한번 보실까요? 본문 보시면은 위에 교재 94페이지 제일 위에 차순위 매수 신고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두 번째 칸에 결정 나와 있죠. 결정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는 신고한 매수 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선정한다. 그다음에 신고한 매수 가격이 같은 때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선정한다. 해서 이거는 아직 요즘에 이제 안 나왔던 건데 조금 살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 고얘기 해서 자 2번 지문을 가지고 설명드릴까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이다. 2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다고요? 그 중에서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을 어떻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런 식이라고 지금 1억짜리 갑소유의 최저 매각가격 1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1등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등 한 사람이 1억 5천을 썼다 하십시다. 보증액은 1,00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2등 한 사람이 1억 4,500을 썼고 그 다음에 3등 한 사람이 1억 4,300을 썼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1억 5천에서 1,000만 원을 뺀 금액 1억 4천이죠. 1억 4천을 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얘도 1억 4,500, 1억 4,300 둘 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둘이서 혹시 둘 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누굴 쳐준다? 1억 4,500을 쓴 사람을 쳐주게 될 것이다. 근데 혹시 두 놈이 금액이 똑같이 써버렸다.
공동 2등이 1억 4,500을 2명을 썼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추첨으로 정한다고. 이제 그동안 안 나왔던 주제가 약간 업그레이드돼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2번 점은 2명에 대해서만 입찰케 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요. 2번 다시 설명드려요. 제가 좀 착각을 했고,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 이때는 법원은 그 2명 중에서 다시 입찰케 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함시 딴 거로 착각을 했었고, 다시 1등한 사람이 2명이다. 1억 5천 쓴 사람이 2사람을 치자고요. 그럼 당연히 그 해설에 나와 있다시피 그 둘 중에서 다시 경쟁을 붙인다고. 다시요. 지금 제가 잠시 섞어서 개판돼 버렸는데 2번 질문.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 2명에 대해서만 다시 입찰을 하게 시킨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뭔 소리냐면 1등한 사람이 1억 5천을 쓴 사람이 2명이라고. 1억 5천을 쓴 사람이 2사람이면 공동 1등이잖아요. 공동 1등이잖아요. 공동 1등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2사람을 다시 너네 둘이서 다시 붙어봐. 이게 2번 지문에 관한 부분이고, 자, 다음에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해서 다시 입찰을 하는 경우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해서 매수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다시 1억 5천에 2명이 입찰을 했다고. 1등이 공동 1등이야. 그래서 너네 둘이 다시 와봐. 다시 써봐. 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나는 과감하게 1억 4,500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이 2명 이상이다. 그럼 걔들 다시 줄 세우는 거, 입찰 붙이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2명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아니, 지금 1억 5천에 2명이 입찰을 했다고요. 그럼 너네 2명 나와. 너네 둘이 다시 한번 입찰 붙여봐. 거기까지 좋아. 그러면 1억 5천 쓴 사람이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1억 1천을 써.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1억 1,500을 써. 이렇게 장난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1억 5천짜리 물건인데 둘이서 삭당을 한다고 어떻게 해? 야, 우리 둘이서 2억 5천을 쓰자. 이렇게. 그럼 우리 둘이 다시 붙게 된다. 결승에서. 결승에 붙었을 때 나는 1억 1천, 너는 9천. 그럼 1억 1천이다. 이럴 수 있으니까 기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명 이상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기존 금액보다 더 높게 써야 된다. 이해되시죠? 아니, 안 그러면 법조항을 악용을 해서 장난치니까. 다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그 두 놈을 묶어서 다시 입찰을 붙인다. 두 번째, 그 두 번째 입찰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2명은 기존 금액보다는 어떻다? 높게 써야 된다. 너무 상식이잖아요. 안 그러면 편법을 쓸 테니까. 자, 그 얘기 2번, 3번이 좀 새롭게 나온 주제였고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뽑았고, 그 다음에 2번 틀렸었고, 4번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을 때 법원에서 보증 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억 4천을 넘어야 된다. 맞죠? 맞죠?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5번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길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매각길이 언제죠? 이거예요. 이것도 어려운데 지금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을 했습니다. 매각길이 결정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이때 매각기일에 법원에서는 오늘 돈 내 이렇게 안 한다고. 언제까지 1등한 사람 돈 내시오 라고 얘기한다고. 다시 매각기일에 1등이 1억 5천이니까 너가 1순위 권리자야. 그리고 너 예를 들어서 일주일 줄 테니까 일주일 안에 돈 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일주일 안에 돈 내면 되는 거야. 일주일 안에 돈 안 내면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그 돈을 내고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라고요. 근데 매각 기일에 바로 나 그럼 돌려달라. 기존의 매수 신청 보증. 그건 아니란 얘기죠. 나중에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지. 아니, 떨어지면은 기본적으로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고.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경우에는 아직 모르잖아. 얘가
1등한 사람이 돈을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어떻다? 바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자, 이 문제가 더럽게 어려워. 근데 답은 더럽게 쉬워. 봐봐요. 지금 27회 때 나왔죠? 27회 때 이 문제 나왔죠? 차순위 매수 신고 관련 나왔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1번 문제 27에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문 중에서 거기 뭐야? 2번 지문에 23회 때 나왔죠. 핵심 지문 2번에 별표해갖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 어떻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서 답을 뽑았잖아요. 지금 답만 얘기하는 거야. 23회, 27회 때 차순위 매수 신고가 나왔다고. 그저 답을 뽑았다고. 30회 때 문제가 솔직히 지문 4개가 어려워 다. 1번하고 4번 정도만 좀 알 거야. 그동안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라고요. 솔직히 2번, 3번, 5번은 어렵잖아요. 지금 설명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라고. 다 알아요? 아니라고. 처음 나왔으니까 모르지. 근데 답은 정해져 있다고. 답은 4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실 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발 읽어보면서 이게 뭘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제발 읽어보면서 내가 봤던 거 내가 아는 게 어디 있나 이렇게 하면 이 문제에서는 1번하고 4번밖에 모른다고. 그동안 문제를 분석해 보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2번, 3번, 5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답이 처음 나왔다고 시험에 30회 시험에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2번, 3번, 5번은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져야 정상이야. 왜? 우리는 시험에 나왔던 것도 소화를 다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답을 고를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계속 답을 외우시게 되면은 모를 내용 2-3개 있어도 답 딱 손들고 있는 애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지문을 꼼꼼히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뭘 고르시오? 답을 고르시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감 잡으셨죠? 시험 볼 때 절대 쫄지만 마. 몰라도 하나 스트레스 할 거 없어.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점수 안 나오는 게 부끄러운 거지. 본질적인 부분이 그거라고요.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부끄럽고 쪽팔리는 거지. 내용을 알고 모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증만 따면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간에 시험 보실 때 대부분 스트레스 받아서 무너져 버린다고. 2번, 3번 이런 데가 뭐야 개새끼 이거 안 가르쳐 주지랄이야. 뭐 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면은 답이 되는 주제는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개 알량한 그 지식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면은 나중에 그럼 이제 가십시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2 더하기 2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하십시다. 2 더하기 2는 얼마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하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번 정도에 4 있다 하십시다. 우리는 2 더하기 2는 4. 이 경매에서는 매각하기 10분의 1이 보증액이다.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면 뒤지게 외우고 반복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냥 경매하면은 얘 2개 어디 있어?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가셔야 돼. 중간에 46,542 막 이상한 숫자가 나오고 시그마 뭐 이상한 말이 나온다. 그래서 쫄지 말고 읽어보지 마시라고. 이건 뭐지? 46,542는? 그렇게 시험 문제 출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이 재수생이 더럽게 많은 이유가 다 알아. 강의 좀 다 알아. 이거 알아서 뭐 맨날 쉽네. 근데 시험 보러 가셔갖고 개 삽질을 해요. 쓸데없이 막 읽어봐 버린다고. 그럼 모를 얘기가 나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도 그동안 절대 모를 얘기가 2-3개씩 나온다고. 그래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시험 보는 테크닉 자체를 키우셔야 돼. 그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몇 개의 지식을 갖고 계속 그 아이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집 나간 아이 찾아보는 방식으로. 집 나간 아이 찾아갈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길 잃은 아이 찾으려면, 우리 아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쓱 봐야 돼.
애 새끼 어딨나, 이렇게. 짜증나게 하냐. 근데, 그 애 새끼 찾으려고요. 저녁은 애마다 한 번씩 막 현미경으로 이 새끼가 내 새끼인가, 이름 못 찾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내 새끼 얼굴은 기억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쓱 찾아보는 거죠. 그럼 내 새끼 찌질하게 울고 있는 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싸대기. 왜 손잡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가는 거지. 막 벌벌벌 떨면서 그냥 어디 보자. 얘가 우리 애인가? 쟤가 우리 애 이지랄 하면은 애 못 찾아. 애가 짜증나 도망가. 찌질할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을 보시고 합격을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몇 가지 정확한 지식을 외우신 다음에 대범하게 스크린 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애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답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셨고요. 자, 그래서 여기 다른 잡단 얘기 설명드렸는데 해설 중요치 않고요. 일단 답이 됐던 거 다 숙지하신 다음에 그게 한 두 순환 돌고 좀 자신이 붙으면 나머지 내용도 살을 붙여가는 방식. 그럼에도 두 순환, 세 번째 순환, 네 번째 순환 할 때도 항상 기억할 게 답이 뭐가 돼야 되는데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 등 관련 95페이지. 자,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게 뭐냐면, 전에 매수인이 뭐냐면 1등 된 사람이야. 1등 된 사람이 매각대금을 내지 않았다고. 아까 9억짜리 물건을 90억을 질러버렸다고. 1등, 압도적인 1등이야. 근데, 81억, 그 어마무시한 금액을 낼 수는 없잖아요. 9억에 살려고 했는데. 9천만 원 날리는 게 낫지. 나머지를 지를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나가리가 됐어. 매각대금을 안 냈으니까. 그럼 다시 그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그 물건에 관한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2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거 뭐냐면은 아까 1등으로 됐던 그 사람이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1등으로 됐던 그 사람이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돈을 못 냈어. 90억을 못 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90억을 못 냈으면 나가리가 되는 것이고 다시 그 돈, 아까 보증액 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법원이 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박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해서 매수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한다. 이게 좀 지저분한 문제인데 보십시다. 이게 돈을 내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매각 대금 지급 기한까지. 자, 거기 보니까 여러분 교재 95페이지 동그라미 3번 옆에 보니까 매각 대금의 지급이라고 밑줄 그어진 거 나와 있죠? 박스 안에 3번 안에 매각 대금 지급에 대금의 지급 기한까지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기일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고. 뭔 소리냐면 5월 5일까지 지급하시오, 내시오 라고 하면 5월 5일까지 내면 되는 거지 꼭 5월 5일 날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지문에서는 매각 대금 지급 기일에 지급을 해야 된다서 틀리게 뽑았다고. 이걸 가지고 공부계는 좀 했다는 사람들은 아씨 중개사법 너무 구질구질하게 장난치고 지랄해, 말장난하고 지랄해 이렇게 욕하고 그러는데 무식해서 그런 거야. 이거는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고. 아까 차순위 매수 신고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이렇게 답이 되는 주제가 정해져 있다고. 기일인지 기한인지 이걸 시험장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일 틀렸어, 기한 맞아 이렇게 갈 게 아니라고. 얘는 안 중요해. 얘는 안 중요해. 그러니까 답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감 잡으셨어요? 말장난 한다고 짜증내지 마. 지가 해설하는 학원 강사 같으면 말장난 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답이 될 주제가 다 정해져 있다고. 그 답이 될 주제를 찾아가는 거라고. 아까 차순위 매수신 거 이런 것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시험 지문 볼 때 아예 막막할까봐 우리가 분석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긴 하지만은 다 부질없는 짓거리고 몇 개 답이 될 만한 소스를 정확하게 찾아서 외우면 된다고. 뭐가 답이 되는데 계속 냈던 거, 계속 답을 뽑았던 거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제가 분석을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그걸 외우셔야 된다고. 경매 다 필요 없어요. 점수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2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똑같은 말 쓰고 있죠? 기한까지.
그 다음에 3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그 권리를 취득한다. 맞고요. 4번 자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돼서 법원 사무관이 소유권 이전기를 촉탁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 아니 등기 없죠? 등기 없이도 어떻다? 돈 내기도 못하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돼. 틀리든 맞든 법적 가치가 없다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몇 페이지? 자 96페이지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자, 가압류 하면 얘가 뭐가 돼요? 말소 기준 권리죠? 그죠? 가압류 등기가, 가압류 채권이라는 가압류 등기를 생각해야 된다고.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가압류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 얘기합니다. 의미가 그거라고.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하면 뭐라고요? 저당권보다 위에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다.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고 하면 가압류 채권보다 위에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다. 라는 의미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가압류가 뭔지를 쫄아버리면 안 된다고. 가압류를 경매 붙이는 등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진다고.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의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죠. 앞에 몰라도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매각 부동산 위에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뒤에만 보면 되죠. 전세권자 배당 요구하면 어떻다? 선수인 권리자로 매각으로 소멸한다. 답이 됐네요. 3번째는요. 매수인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이건 버려요. 이건 나중에 유치권할 때 설명드릴 주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돈을 줘야지 물건을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민법 유치권할 때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돼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문이고요. 옆에 관련 기출문제 29회 때 나왔네요. 자,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만 할 수 있다. 틀렸죠?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이 색들 그냥 도배하잖아요. 도배하고 있잖아요. 차순위 매수 신고 요건. 자신의 신고액에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한해서 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잖아요. 기억권 틀렸잖아요. 옳은 걸 고르시오니까 최소한 여기서는 기억은 다 제거해야 되죠? 기억은 제거해야 된다고요. 이게 앞에서 지금 3번이나 답을 뽑았던 주제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거야. 니은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돼서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 기일하면 틀렸고 기한은 맞고 오른표요. 하여튼 뭐 자주 나오긴 한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대금법 매수인이 매각 등을 다 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데 권리를 취득한다. 아까 봤었지? 이거 틀렸지? 매각 등을 다 낸 때 어떻다? 권리를 취득한다. 그죠? 그 다음에 리을번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고 그랬었죠? 순위를 불문하고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만 이루어지면 무조건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담보 가등기는 위치를 불문하고 무조건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저당권 중에 가장 선순위 있는 게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얘가 틀리게 구성했죠. 지금요, 이 문제 지금 리을번만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졌고 다 냈던 거 그대로 내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 하나도 없어요. 30회 때 문제. 앞에 니은 뒤것도 계속 나왔던 지문이잖아요. 출제인들이 이렇게 문제 낸다고 낸 거 계속 내고 약간씩 박스 쳤다가 이렇게 했다가 결국 문제가 거의 유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못하고 전국에 80% 가까운 소송량이 70% 이상이 떨어진다고. 이 정도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 나름대로 중개사법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잠시 후에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